네, 저희는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진단하기에 앞서서 총선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부터 보고 오시겠는데요.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실시된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며 종료가 됐습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1석을 얻으면서 사실상 범야권의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이상을 차지한 건데요. 총선 공약에서 양당의 산업정책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 정책 중 다수가 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증시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국정 주도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분야의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중 금투세 폐지와 같은 세금 관련 정책들 혹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 등 여야 간 정책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업종의 주가 흐름도 관심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 간의 산업 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지만 에너지 정책 등에서는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정책은 아무래도 세금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감세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증시 관련 대책을 쏟아낸 정부 정책이 총선 이후에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 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증권가는 총선 이후에 크게 2가지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저PBR주의 반등 여부입니다. 일단 이 2가지 내용 들여다보시죠. 여야가 서로 다른 금융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 감세를 추진하는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관련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증권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무였습니다. 이 금투세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 매매 수익이 일정액 이상이면 20%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일정액은 주식 기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는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원래는 오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해외 투자자금 유출이 심화되거나 증시 매도세가 강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를 불명확한 우려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이 금투세와 함께 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정책 발표 이후 저PBR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최근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거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KRX 자동차 지수, 은행 지수, 그리고 증권 지수, 보험 지수 이 4가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지난 한 달간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저PBR주들의 반등 여부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힘을 잃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저PBR주들의 상승 랠리 가능성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총선 이후인 5월부터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미 지난 3월부터 여당 위기론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가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만큼 앞으로의 수급 동향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앞두고 시장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쨌든 총선은 끝났고 앞으로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어젯밤에 예. 그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됐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물가 예. 잡기 정말 만만치 않구나 뭐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특히 작년 하반기에 진행됐던 이제 물가의 하락 추세, 즉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뭐 연초부터 좀 타격받는가 싶더니 이거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불러 일으켰고요. 내용 면에서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유가인데 뭐 유가는 다들 아시는 걸 거고 사실 이제 수요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유가에는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서비스 쪽에서 특히 이 차량 보험료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올랐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량 보험이라는 게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 압력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차량 보험을 사람들이 내가 보험을 열심히 소비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차량 보험료가 오르진 않죠. 네. 차량 보험료는 보통 차량 가액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되게 후행적으로 결정됩니다. 지난 1년, 뭐 재작년부터 차량이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이제 올랐거든요. 중고차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런데 최근에 뭐 중고차 가격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특히 뭐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도 대폭적으로 이제 하락했다, 반토막 났다. 근데 이게 언제 반영되냐? 나중에 반영됩니다. 즉 서비스에서 현재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왜냐면 후행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엔 또 떨어지겠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투자 시기를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올해 정도까지는 그래도 서비스 물가가 꽤 상승 압력 그리고 유가도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압력이 클 것이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혹은 경기가 정말 좋아서 이제 올라온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산출 방식의 이제 문제 때문에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근데 원래 유가는 상반기에 좀 강하고요. 하반기에 좀 약한 경향이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흐름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 유가 상승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패드워치의 6월 동결 가능성 80%로 확 올라갔더라고요. 예. 네, 그 7월도 좀 동결이 높은 것 같고 네. 9월로 일단 전망이 늦춰지긴 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스케줄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제 11월이 대선이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분명히 파월이 이제 지표가 웬만큼 좋지 않으면 네.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긴 할 건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제 지표가 이제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꽤 높은 수준이고 이제 고용도 여전히 이제 괜찮다. 그렇다면 이제 파월이 내리고 싶어도 이제 내리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을 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 이제 늦출 필요성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2분기까지의 인하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좀 이제 늦추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기준금리가 고점일 때 네. 금리 인하 기대가 늘 늦춰왔었던 패턴들이 이제 과거 한 1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있었거든요. 미국 경제의 이제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대감은 좀 늦추되 뭐 인하는 뭐 확실히 시간의 문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가도 물가지만 뭐 앞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네. 30만 3천 명, 시장 예상치가 21만 명이었고 네. 고용 지표 일단 따져보면 이민급증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제 지난 23년이죠. 미국의 국경이 개방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경을 개방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특히 그 법안 중에 타이틀 42라는 이제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엄청난 이민자들이 몰려왔죠. 근데 이 이민이라는 게 이제 없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코로나 때 이제 추방되셨던 분이 엄청나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재입국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엔 이제 현재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민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민 관련된 여론이 나빠져서 좀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자. 근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의 반대파 쪽에서는 이민을 통해서 고용 지표를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민이 23년, 그러니까 최근까지 포함해서
월 고용에 약 10만 건 정도를 추가로 더 더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순인구가 1.2% 이상 증가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민자에 의해서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던 이민이 생긴 건 아니고 추방되셨던 분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좀 타이트하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민이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역시 하반기에는 고용이 꽤 둔화할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이민의 플러스 영향이 꽤 크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를 볼 때 이런 부분, 이민 뭐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봐야겠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뭐 다시 냉각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고용도 좋고 네. 임금 상승률도 높답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고용 호조가 물가 네.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금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요. 고용이 좋으면 교과서에는 고용이 좋다, 그러면 고용자들이 고용을 많이 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임금을 올려주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채용이나 네. 향후의 어떤 매출 전망, 경기 전망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뭐 침체를 뛰어넘을 정도의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인데, 그러면 현재의 고용 호조는 뭐냐? 결국 노동 공급이 네. 이민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을 통해서 생각하면 공급이 많으니 임금이 안정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 고용이 좋은데 왜 임금은 그렇게 안 올라가냐? 당연한 겁니다.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물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물론 이제 소비는 좋겠지만 물가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르냐? 이거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네. 실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한 절반 정도 맞고요, 절반 틀려요. 심지어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임금이, 여러분들도 보지만 임금이 높아진다고 해도 꼭 뭐 소비를 늘리냐에 대해서는 중간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다 성립을 해야 물가와 연동성이 있는 거지, 꼭 그렇진 않고, 지금은 일단 그 고용은 좋으나 임금 상승세 자체도 그렇게 막 엄청 뜨겁지는 않다. 그냥 평균 정도의 임금 상승세고, 그 이유는 노동 공급의 증가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산출 방식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고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미국 그 여러 가지 지표가 네. 지금 호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결국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당초 이제 3회 인하 전망에서 2회도 좀 불확실해진 것 같고, 네.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10년물 국채가 18bp 올라서 4.54%.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국채 금리 변동성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변하면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의 변화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의 체력이 네. 이러한 고금리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겠냐? 우리가 가령 몸에 많은 장기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아주 열이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열이 각 장기마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장기는 뭐 한 37도만 넘어가도 큰일 나고, 어떤 장기는 뭐 40도 넘어가도 버틸 수 있다면, 근데 몸의 열이 40도가 넘어가면 마치 몸 전체는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망가지는 장기가 이제 먼저 마치 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오히려 왜냐하면 몸의 장기 한두 개가 고장나도 네. 몸 전체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경제 전체를 확대해 봤을 때 미국의 경제에서 굉장히 한계에 몰려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겉으로는 이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고용과 뭐 소비만 보고서 혹은 물가만 보고서 통화 정책을 하다가 이러한 한계에 몰려든 이런 주체들이 나중에 뭐 쓰러지게 된다거나
혹은 거시적인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뒤늦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때 네. 인하폭이 되게 커져야 됩니다. 음. 즉 현재의 미국의 금리 경로를 본다면 당분간은 꽤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이제 있겠지만 네. 그것이 내년 혹은 빠르면 올해 말 정도의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을 이제 암시를 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저희가 많이들 이제 과거의 패턴이나 사례를 잘 안 보시는데 네.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한 번 하면 한 두세 번 인하하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인하를 하는 역사적인 수백 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기본 속성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장기 한두 개가 망가지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사람 몸을 정말 얼음물에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내년까지도 굉장히 오를 때는 굉장히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바닥이 없을 정도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시장은 늘 어렵지만 네. 올해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내년에도 꽤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우리 기준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6월이냐 7월이냐 이게 유럽도 미국도 금리 인하 시점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행보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내일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 동결이라고 봐야겠죠. 동결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환율입니다. 한국의 펀더멘털과 경제는 특히 자영업자 중심,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환율이 저렇게 요동을 치면 명분상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환율과 금리 차는 관련이 적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명분이 만들어지려면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환율이 1,360원을 위로 뚫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이 환율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태도를 보일 것이냐? 환율과 금리 차는 관련이 적거나 그거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다소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 환율도 불안불안하고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 우려가 되니 좀 경제가 힘들어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한국 채권도 꽤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금통위는 이제 환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몸의 장기론을 제가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한국도 사실 한계 상황에 미국보다 훨씬 안 좋고 한계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제 미국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 면에서는 금리 부담이 꽤 큰 상태다. 이런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일 금통위는 좀 환율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어쨌든 부진하고 금융 리스크도 좀 부담이고 한국은행도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겠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향후에 이제 봤을 때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이런 용감한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흥국은 이미 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작년부터 선진국 중에서는 지금 스위스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죠. 앞으로 영국, 스웨덴, ECB 금리를 한 5월, 6월 정도에 내릴 거고 그래서 이제 상식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좀 버려야 되는 게 한국이 늘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죠. 내릴 때도 먼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조금 버리시고 과거의 패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제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스트림으로 가는 즉 원자재와 제조를 맡는 나라가 다운스트림인 이 소비자 국가보다 훨씬 경기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이 내리지 않는데 혹은 올리지 않는데 우리가 나라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너무 선후 관계 미국은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는 통화 정책이 좀 느린 편입니다. 오히려 좀 빠른 편으로 본다면 한국이나 유럽 혹은 제조업 국가들 이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내일 금통위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향후에는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총선에다가 미국의 CPI 발표 앞두고 좀 숨고르기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총선 이벤트는 끝났는데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결국은 이제 인하를 하는 네.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통화 긴축은 하고 있지만 실제 유동성은 거꾸로 풀렸습니다.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 특히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너무 금리만 보시니까 네. 혹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더라. 그래서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실제 유동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작년 초순부터 유동성은 아주 빠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동성은 달러 유동성을 네.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2분기가 잠깐 힘든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단기국채 발행이 유동성인데 네. 얘가 2분기에 좀 줄어요. 발행이 좀 줍니다. 요 시기만 좀 넘기시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뭐 금리는 인하할 거고 유동성도 꾸준히 풀릴 거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보시고 꾸준히 주식을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자.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총선도 끝나고 했으니 국내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혹은 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미국의 단기 국채 발행 감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이제 주식을 점점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